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한밤의 공장 마을을 배경으로 인간의 불안과 침묵, 그리고 말해지지 못한 진실을 따라가는 이야기, 의사의 방문을 준비해 왔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쌓여가던 밤, 한 사람의 방문은 병이 아닌 삶 자체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교수는 리알리코프 가문의 공장에서 전보를 받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공장 주인으로 보이는 리알리코바 부인의 딸이 병이 났다는 내용이었지만 길고 두서없는 전보라 그 정도밖에는 알아낼 수 없었다. 교수는 직접 가지 않고 대신 조수인 코롤요프를 보냈다. 모스크바에서 2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고 역에서 마차로 약 5km를 더 가야 했다. 코롤요프를 맞이하려고 3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나와 있었는데 마부는 모자에 공작 깃털을 꽂고 있었고 무슨 질문을 해도 군인처럼 크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코롤요프가 타고 있는 마차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코롤요프는 저녁 무렵의 전경과 길가의 농가와 별장들, 자작나무 숲과 주위의 감도는 고요한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들판과 숲과 태양마저도 휴일을 앞둔 노동자들처럼 이제 곧 치고 기도라도 하려는 듯 보였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자랐고 시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공장에도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들어가 본 적도 없었다. 다만 공장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은 있었고 제조업자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은 있었다. 그래서 공장을 볼 때마다 늘 바깥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주인들 쪽에는 무지와 둔한 이기심이 가득하고 노동자들 쪽에는 지치고 병든 노동과 다툼, 해충, 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역에서부터 마차를 비켜주던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는 육체적 불결함과 술기운, 신경의 소진과 혼란을 읽어냈다. 마차는 공장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양쪽으로 노동자들의 작은 집들이 보였고 여성들의 얼굴과 울타리에 걸린 이불과 세탁물이 눈에 띄었다. 조심하세요. 마부는 말을 세우지도 않고 외쳤다. 풀 한 폭이 없는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건물 5동이 굴뚝을 높이 세운 채 서로 조금씩 떨어져서 있었고 창고와 숙소들이 이어져 있었다. 모든 것이 먼지 같은 회색 가루에 덮인 듯 보였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여기저기 초라한 정원이 있었고 관리와 사무원들이 사는 집들의 지붕만이 초록과 빨강을 띠고 있었다. 마부가 갑자기 말을 세웠고 마차는 새로 회색으로 칠한 집 앞에 멈췄다. 꽃밭에는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라일락 덤불이 있었고 현관의 노란 계단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짙게 풍겼다. 들어오세요, 선생님. 통로와 현관 쪽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한숨과 속삭임이 섞여 나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리알리코바 부인은 검은 비단 드레스를 입은 통통한 노부인이었다. 소매는 유행을 따랐지만 얼굴은 소박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안절부절못하며 의사를 바라볼 뿐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 옆에는 짧은 머리에 안경을 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여러 색이 뒤섞인 블라우스를 입고 몹시 마르고 나이가 적지 않아 보였다. 하인들은 그녀를 크리스티나 드미트리예브나라고 불렀고 코롤료프는 그녀가 이 집의 가정교사임을 짐작했다. 아마도 집에서 가장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맞이하라는 임무를 맡은 듯 그녀는 곧바로 병의 원인과 사소하고 번거로운 이야기들을 서둘러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가 아픈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의사와 가정교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집주인은 문가에 서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를 통해 코롤료프는 환자가 20살 된 리알리코바 부인의 외동딸이자 상속녀인 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몸이 약했고 여러 의사를 거쳤으며 전날 밤에는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려 아침까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약했어요. 크리스티나 드미트리예브나는 노래하듯 말하며 계속 입술을 훔쳤다. 의사들은 신경 문제라고 했죠. 어릴 적에는 림프병이 있었는데 치료하면서 속으로 들어갔다고들 했어요. 아마 그 탓일 거예요. 그들은 환자를 보러 갔다. 이미 다 자란 키 크고 체격이 큰 소녀였지만 어머니와 닮아 작은 눈과 유난히 넓은 아래턱을 가진 얼굴은 아름답지 않았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턱까지 이불을 끌어올린 채 누워있는 모습은 마치 자선으로 보호받는 가련한 존재처럼 보였다. 코롤료프는 이 소녀가 5채의 거대한 건물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진료하러 온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이름을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크고 차갑고 투박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어깨와 가슴이 드러나는 것도 개의치 않은 채 의사들에게 익숙한 듯 검사를 받았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요. 그녀가 말했다. 밤새 너무 무서웠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뭐라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코롤료프는 진찰을 마치고 어깨를 으쓱했다. 심장은 괜찮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신경이 조금 예민해진 것뿐입니다. 흔한 일이죠. 지금은 발작도 지나간 것 같으니 누워서 잠을 자세요. 그때 침실에 램프가 들어왔다. 환자는 불빛에 눈을 찡그리더니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이라는 인상은 사라졌고 코롤료프는 작은 눈이나 무거운 얼굴 윤곽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았다. 대신 지적이고 애잔한 고통의 표정을 보았다. 그녀는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소박해 보였고 그는 약이나 충고가 아닌 따뜻한 말로 그녀를 달래주고 싶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를 끌어안고 울먹였다. 노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노부인은 딸의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울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해주었다고 믿고 있었다. 프랑스어와 춤,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수많은 교사를 붙였고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왔으며 가정교사를 두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키웠다. 그런데도 지금 이 눈물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매우 중요한 어떤 일을 빠뜨린 것 같고 누군가를 부르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리잔카, 또 우는 거니 또. 그녀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 사랑, 내 아이야. 제발 말해보렴.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뭐가 문제인지 말해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흐느꼈다. 코롤료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리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울어요. 울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에 그런 눈물을 흘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자, 울지 맙시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이 아이는 결혼해야 할 때다. 공장 의사가 불임제를 처방했어요. 가정교사가 말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심장에는 점약이 더 좋지 않을까요? 름이 뭐였더라. 은방울꽃 성분이요. 그 뒤로도 온갖 사소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말을 끊으며 의사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집에서 가장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의사와 반드시 의학 이야기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코롤요프는 지루함을 느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는 방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공장 의사가 계속 돌보고 있다면 그대로 맡기세요. 지금까지 치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의사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는 장갑을 끼며 천천히 말했고 리알리코바 부인은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0시 기차를 타려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오늘 밤 묵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물었고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폐를 끼쳐드려 송구하지만 제발요. 제발 오늘 밤만은 여기 계세요.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어젯밤 너무 놀랐어요.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는 모스크바에 할 일이 많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며 낯선 집에서 쓸데없이 밤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숨을 쉬며 말없이 장갑을 벗었다. 그의 도착을 기념하듯 응접실과 식당에 모든 램프와 촛불이 켜졌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넘기다가 벽에 걸린 그림들과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금색 액자에 담긴 유화들은 크림반도의 풍경들이었는데 폭풍 속에 바다와 배, 술잔을 든 가톨릭 수도사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모두 재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밋밋한 그림들이었다. 초상화 속 얼굴들 역시 광대뼈가 넓고 놀란 눈의 한 얼굴뿐이었다. 리자의 아버지 리알리코프는 이마가 낮고 자기만족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퉁퉁한 평민 체형에 군복은 어울리지 않게 걸쳐져 있었다. 가슴에는 훈장과 적십자 표장이 달려 있었다. 이 집에는 문화의 흔적이 거의 없었고 사치 역시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어 그 군복처럼 어색해 보였다. 반짝이는 바닥과 샹들리에의 장식이 그의 신경을 자극했고 그는 목에 훈장을 달고 목욕탕에 다니던 상인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현관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와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바깥에서 귀에 거슬리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 불쾌한 울림을 남겼다. 여기서 살라고 한다면 절대 남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악보로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 식사하세요. 가정교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식탁에는 수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차려져 있었지만 식사하는 사람은 그와 크리스티나 드미트리에브나 둘뿐이었다. 그녀는 마데이라 와인을 마시며 빠르게 음식을 먹고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공장 사람들은 아주 만족해합니다. 겨울마다 연극을 올리고 직접 출연도 하죠. 환등기로 강연도 하고 멋진 찻집도 있어요.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답니다.
리장카의 병이 심해졌다는 소식에 모두가 그녀를 위해 기도를 드렸어요. 교육은 부족하지만 감정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집에는 남자가 전혀 없는 것 같군요. 코롤료프가 말했다. 없어요. 표트르 니카노리치는 1년 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희는 이렇게 셋이 남았죠. 여름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에는 폴리앙카에 있는 모스크바 집으로 가요. 저는 벌써 11년째 가족처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로는 철갑상어, 닭고기 완자, 과일 조림이 나왔고 포도주는 값비싼 프랑스산이었다. 사양하지 마세요, 선생님. 크리스티나 드미트리예브나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더 드세요. 식사 후 의사는 준비된 방으로 안내받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답답했고 페인트 냄새가 났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새벽빛이 어렴풋이 비치기 시작했다. 5채의 공장 건물과 높은 굴뚝, 숙소와 창고들이 축축한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휴일이어서 기계는 멈춰 있었고 창문은 모두 어두웠다. 단 한 건물에서만 용광로가 타고 있었고 2개의 창문이 붉게 빛났으며 때때로 불과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왔다. 멀리 마당 너머에서는 개구리 울음과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공장과 노동자 숙소를 바라보며 늘 하던 생각을 다시 떠올렸다. 공연과 의료, 여러 개선책이 있다 해도 오늘 역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어린 시절 보았던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만성질환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의사로서 공장을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병처럼 느꼈다. 개선책들은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치병을 치료하는 행위와 비슷해 보였다. 그는 붉게 빛나는 창문들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공장에서 일하는 1,500에서 2,000명의 노동자들은 건강에 해로운 환경 속에서 쉼없이 일하며 질 낮은 면직물을 만들고 있었다. 굶주림의 경계에서 살아가다가 드물게 선술집에서 잠시 그 악몽에서 깨어날 뿐이었다. 반면 감독 역할을 하는 100여 명은 벌금을 매기고 욕설과 불의를 일삼는 데 삶을 바치고 있었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고작 2~3명의 이른바 주인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익이란 대체 무엇이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리알리코바 부인과 딸은 불행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집에서 삶을 즐기는 사람은 오직 크리스티나 드미트리예브 나뿐이었다. 안경을 낀 멍청한 중년의 미혼 여인. 결국 5채의 거대한 건물은 이 열등한 면직물이 동방시장으로 팔려나가는 이유는 오직 크리스티나 드미트리예브나가 철갑상어를 먹고 마데이라 와인을 마시기 위해서인 듯 보였다. 그때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식사 전에 들었던 그 소리였다. 누군가가 건물 근처에서 금속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소리는 울리자마자 곧바로 진동이 멈추며 짧고 거친 음으로 변했다. 다르다르다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른 건물에서 더 낮고 거친 소리가 울렸다. 드린드린드린. 11번이었다. 분명히 파수꾼이 시각을 알리는 소리였다. 또 다른 건물 근처에서는 주크주크주크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모든 건물을 돌며 울렸다. 숙소 너머에서도 대문 밖에서도 들려왔다. 밤의 고요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붉은 눈을 가진 괴물이 내는 소리 같았다. 주인과 노동자 모두를 조종하며 모두를 속이고 있는 존재, 마치 악마처럼 느껴졌다. 코롤레프는 마당을 벗어나 들판 쪽으로 걸어나갔다. 거기 누구요?
문지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나이팅게일과 개구리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고 5월의 밤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역쪽에서는 기차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졸린 수탉 울음이 들려왔다. 그럼에도 밤은 고요했고 세상은 평온히 잠들어 있는 듯했다. 공장에서 멀지 않은 들판에는 집의 골조와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코롤요프는 나무 판자 위에 앉아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 행복한 사람은 가정교사뿐이고 공장 노동자들은 그녀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그녀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봉사하고 있는 진짜 대상은 악마다. 그는 악마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악마를 믿지 않았지만 불타는 두 개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그 붉은 눈으로 악마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만들어낸 알 수 없는 힘이었다. 결코 바로잡을 수 없는 거친 차고.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강자는 약자의 삶을 방해해야 한다. 신문이나 교과서 속에서는 이해되기 쉽지만 일상에 뒤섞인 현실 속에서는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처럼 보였다. 강자와 약자 모두가 원치 않게 어떤 외부의 힘에 지배당한 채 희생자가 되고 있었다. 그는 판자에 앉아 그렇게 생각했고 점점 이 알 수 없는 힘이 정말로 가까이 있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동쪽 하늘은 점점 밝아졌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죽은 듯 조용했다. 새벽빛 속에서 5채의 건물과 굴뚝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그 안에 증기기관과 전기, 전화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대신 석기 시대에 수상 가옥과 원초적이고 무의식적인 힘의 존재만이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울렸다.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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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이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반대편에서 드린드린드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끔찍하게 신경을 거슬린다. 코롤요프는 그렇게 생각했다. 주크 주크. 세 번째 장소에서도 짜증 섞인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시각을 알리는데 4분이나 걸렸다. 그러고 나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모든 것이 죽은 듯 느껴졌다. 코롤요프는 잠시 더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는 속삭임과 슬리퍼 끄는 소리, 맨발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또 발작이 온 건 아닐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환자를 보러 나갔다. 방 안은 이미 밝아 있었고 안개를 뚫고 들어온 옅은 햇살이 응접실 바닥과 벽에서 떨리고 있었다. 리자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침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풀어내린 채 가운을 입고 쇼를 두르고 있었다.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가 있었다. 기분은 어떠세요? 코롤요프가 물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는 그녀의 맥을 짚은 뒤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잠을 못 이루셨군요. 그가 말했다. 밖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봄이에요.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겨 계시군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귀 기울였다. 슬프고 지적인 눈빛이었다. 그가 보기에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여 대답했다. 거의 매일 밤 이렇게 괴로워요. 그때 마당에서 파수꾼이 2시를 알리는 소리를 냈다. 다르다르.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이 소리가 불편한가요? 그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절 괴롭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든 게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공감이 느껴져요. 처음 뵀을 때부터 모든 걸 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지치고 두려운 것뿐이라고 느껴요. 그럴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창문 아래에 도둑이 돌아다닌다면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저는 늘 치료를 받아왔어요.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무릎을 내려다 보았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사가 아니라 저를 이해해주는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옳은지 틀린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요. 친구는 없나요? 코롤리오프가 물었다. 외로워요. 어머니는 계세요. 사랑해요. 그런데도 외로워요. 그런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은 많이 읽지만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도 적어요. 그들에게 삶은 신비롭고 그래서 없는 악마를 보기도 해요. 타마라는 외로웠고 그래서 악마를 보았죠. 책을 많이 읽나요? 네. 제 시간은 하루 종일 비어 있어요. 낮에는 책을 읽고 밤이 되면 머릿속이 텅 비어요. 생각 대신 그림자만 떠올라요. 밤에 무언가 보이나요? 코롤리오프가 물었다. 아니요. 그렇지만 느껴져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으며 슬프고 지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솔직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말없이 그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빨리 이 5채의 건물과 재산을 내려놓고 이 밤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악마를 떠나야 했다. 그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 다만 신뢰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죄로 형벌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왜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지, 왜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지 묻는 것도 난처한 일이다. 그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조차 대개는 불편하고 길어진다. 그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에둘러 말했다. 공장 주인이자 부유한 상속녀라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권리가 정당한지 의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해하며 잘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런 불면은 오히려 훌륭한 징표입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부모 세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들은 밤이면 말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며 우리가 옳은지 아닌지를 끝없이 따집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는 그런 의문이 이미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50년 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분명해질 거예요. 다만 그때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게 아쉬울 뿐이지요. 아이들과 손주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리자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버리고 떠나겠지요. 어디로요? 어디로든요. 코롤리오프는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고 지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해가 떴습니다. 이제 주무셔야겠어요. 그는 말했다. 옷을 벗고 푹 주무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당신은 훌륭하고 흥미로운 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는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어 마차가 준비되자 모두가 계단으로 나와 그를 배웅했다. 리자는 창백하고 지친 얼굴로 마치 축일처럼 흰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처럼 슬프고 지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웃고 말을 걸었다. 마치 그에게만 하고 싶은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종달새의 지저귐과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공장 건물의 창문들은 반짝이고 있었고 마차가 마당을 진화역으로 향하는 길을 달릴 때 코롤료프는 노동자도 수상가옥도 악마도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아마 머지않은 미래의 삶이 이 고요한 일요일 아침처럼 밝고 기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런 봄날 아침에 세 마리 마리끄는 좋은 마차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달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떠올렸다. 이렇게 의사의 방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병에 관한 기록이기보다 말하지 못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잠들지 못했고 누군가는 고요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았네요.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